인간의 내면과 군중 심리. 지금부터 소개될 인간의 성품에 대한 설명은 여태껏 지면에 기술되었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여기에는 세일즈맨이 가져야 할 성품을 주제로 지금까지 출판된 책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일즈맨십과 성품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내가 참고하는 셰익스피어의 명작이 있다. 바로 시저의 장례식 중 마크 안토니의 연설문이 그것이다. 아마 독자들 중에는 이 연설문을 이미 읽은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 연설문을 다시 한번 소개해본다. 연설문이 나오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저가 암살당했다. 그를 죽인 브루투스는 장례식의 군중들 앞에 서 있다. 그가 시저의 장례식에 오게 된 이유는 왜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증언을 하기 위해서이다. 상상해보라. 웅성거리는 군중들은 이미 시저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브루투스가 뭔가 중대한 뜻을 품고 시저를 살해했다고 믿고 있다. 브루투스는 단상으로 올라가 시저를 죽인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연설했다. 당당한 태도로 이미 자신이 승리했다고 만족해하면서 연단을 내려왔고 그의 태도는 하늘을 나는 새도 호령할 기세였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처럼 오만스럽고 방자했다. 이번에는 마크 안토니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안토니는 군중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시저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다. 안토니는 아주 작고 조그만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로마 시민 여러분, 나는 브루투스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이 브루투스에 대해 뭐라고 했소? 브루투스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소. 브루투스를 욕하기 위해 올라간 게 아니구먼. 시저는 폭군이었소. 맞소. 사실이요. 로마가 그를 죽인 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이었소. 잠깐 우리 어디 안토니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토니는 매우 온화한 목소리로 평화를 사랑하는 로마 시민 여러분, 군중들은 또 한 번 환호하였다. 오, 저 사람 말을 들어봅시다. 만일 안토니가 브루투스를 비난하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면 아마 로마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친애하는 로마 시민 여러분, 잠시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시저를 영원히 땅에 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를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군중의 마음을 읽고 있던 그는 군중과 한편이 되어 연설을 시작했다.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사후까지 남아있고 선행은 종종 그의 뼈와 함께 묻혀버립니다. 시저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저는 여기에 브루투스와 그 밖에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시저의 장례식에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시저는 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브루투스는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생전의 시저는 많은 포로를 로마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값은 모두 나라의 국고에 바쳤습니다. 과연 이것을 야심가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굶주림의 눈물을 흘릴 때 시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심이란 좀 더 냉혹한 성격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브루투스는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생각한데 저 사람이 말해도 일리가 있어. 잘 생각해보면 시저에게도 피치 못할 일이 있었을 거야. 안토니는 연설을 계속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저에게 왕관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바쳤지만 시저는 끝내 3번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야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나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물론 브루투스는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브루투스의 말을 부정하기 위해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아는 바를 여러분께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전에는 시저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이유로 시저를 그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하십니까? 이제는 분별력도 야수에게 넘겨주었고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이 시점에서 안토니는 연설을 멈추고 군중들끼리 수군거릴 시간을 주었다. 이렇게 연설 도중 안토니가 시간을 주는 이유는 자신의 연설이 군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기 위함이다. 이는 또한 현명한 세일즈맨이 항상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잠시 뜸을 들이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웅성거렸다. 시저가 왕이 될 수 있었다고? 부귀영화를 물리쳤던 것이구먼. 마크의 말을 들었어? 그가 왕위를 거부했다고? 그럼 그는 야심이 없었다는 소린데.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들 텐데. 불쌍하기도 하지. 저 사람 좀 봐. 눈물을 흘리고 있어. 눈이 아주 빨갛게 충혈이 됐네. 하긴 로마에는 안토니만한 귀족이 없어. 안토니가 뭐라고 하네? 들어봅시다. 안토니는 연설을 이어갔다. 어제만 해도 시저의 말 한마디는 세계를 움직였지만 지금은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그 어떤 사람도 경의를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여러분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브루투스와 캐시어스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일이겠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두 분은 무척이나 명예로운 분들입니다. 안토니가 얼마나 명예로운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지 눈여겨보라. 그래서 브루투스와 캐시어스는 명예롭지 못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을 넌지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저 두 분을 욕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라리 시저를 욕되게 하거나 여러분을 욕되게 할지언정 저 두 분을 욕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토니는 군중들의 마음속에 브루투스와 캐시어에 대한 증오를 심어주고 있었다. 그러고는 군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 그 연설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안토니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안토니의 현명한 연설에 군중은 이미 그의 결론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안토니, 그러나 여기 시저의 봉인이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전 서랍에서 이 편지를 찾았습니다. 시저가 생전에 하고자 했던 일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유언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려야 하지만 죄송합니다. 전 이걸 지금 여기서 읽을 생각이 없습니다. 군중의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안토니는 유언장을 읽지 않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 사람들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제가 이 유언장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모두 시저의 시신에 달려들어 그의 상처에 입맞춤하고 손수건으로 그의 거룩한 피를 적시고 머리카락 한 올마저 평생의 갑오로 간직하려 들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이 얻지 못하거나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놓지 않는 법이다. 안토니가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군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잘 살펴보라.
군중들로 하여금 모두 열린 마음으로 시저의 유언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안토니가 이용한 두 번째 단계, 즉 그들의 마음을 중화시키는 방법이다. 유언장, 시저의 유언장을 읽어주시오. 여러분, 자숙하십시오. 저는 이 유언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저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목석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면 시저의 유언을 듣고 흥분할 것이 뻔합니다. 저는 시저가 여러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결코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에는 여러분은 격분할 것이고 종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토니가 바라는 것이다. 시민, 유언장을 읽어라. 우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듣고 싶다. 안토니, 읽어라. 안토니가 말하였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경솔하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꺼냈나 봅니다. 저는 시저를 단도로 찌른 저기 저 명예로운 암살자에게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단도와 암살자란 말은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토니가 얼마나 현명하게 자기의 생각을 군중에게 주입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아무것도 몰랐던 군중들은 안토니의 뜻을 너무도 빨리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안토니는 자신의 말을 듣고 난 군중들의 마음을 이미 읽어 그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브루투스와 캐시어스는 반역자다. 유언장을 읽어라. 그들은 악당이며 살인자이다. 유언장을 읽어라. 안토니가 처음부터 하려고 한 말들은 결국 대중의 입에서 나왔다. 안토니는 알고 있었다. 대중이 스스로 움직여 하는 말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정말 유언장을 강제로 읽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시저의 시신을 에워싸 주십시오. 그리고 시신을 봐주십시오. 단상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절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시점에서 브루투스가 도망치려고 뒷문을 찾고 있었다.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세요, 안토니. 이리 오십시오. 로마 최고의 귀족 안토니. 멀찌감치 떨어져 주십시오. 그는 알고 있었다. 군중 심리상 멀리 떨어지라고 명령하면 더 가까이 오려고 한다는 것을. 군중들이 가까이 오게 하려고 반대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물러들 서시오. 안토니는 연설을 이어갔다. 여러분께 눈물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이 외투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이 옷을 처음 입던 그날은 네르비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막사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바로 이곳을 캐시어스의 단검이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토록 시저의 총애를 받던 바로 브루투스가 찌른 자국입니다. 그가 이 예리한 칼을 뽑았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저의 시선은 브루투스의 칼을 쫓아 자신을 찌른 사람이 브루투스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브루투스는 시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시저는 브루투스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브루투스는 무자비한 일격으로 시저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아마도 시저는 자신을 찌르려는 브루투스의 칼보다 그의 베은 망덕에 더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심장은 터져버리고 폼페이 동상 밑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위대한 시저는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자리에 쓰러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잔인한 반역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울고 계시는군요. 저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것입니까? 거룩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시저의 상처만 보고도 눈물을 흘린단 말입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시저의 시신을 보십시오. 반역자들에게 무참하게 난자당한 시저를 보십시오. 안토니가 반역자란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보라. 그는 이미 군중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참혹한 광경인가. 시저의 복수를 하자. 복수하자. 찾아내자. 화형시키자. 살인자에게 복수를, 반역자를 처단하자. 멈추십시오, 여러분. 잠깐 멈춥시다. 안토니의 말을 들어봅시다. 안토니의 말을 들읍시다. 안토니를 따릅시다. 안토니와 함께라면 죽음도 불사하겠소. 친애하는 로마 시민 여러분, 내 말에 선동이 되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시저를 죽음으로 내몬 저분들은 고결한 분들입니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어 살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고결한 분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께 이유를 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선동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브루투스 같은 위대한 웅변가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친구를 사랑했던 일개 평범한 로마의 시민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저는 말솜씨도 능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을 선동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만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젠 말할 수 없는 저 불쌍한 시저의 입 대신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브루투스이고 브루투스가 저였다면 그는 여러분을 선동해서 시저의 상처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고 로마의 돌까지도 일어서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했을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자. 브루투스의 집을 불태워 버립시다. 갑시다. 가서 반역자를 차단합시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닙니다. 잠시만 멈추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아무 이유도 모르고 폭동을 일으키려 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시저의 어떤 점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유언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고 계십니다. 안토니는 이제 승리를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른 것이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지 생각해보라. 보통의 세일즈맨들이나 대중연설가들은 이 순간이 빨리 오기만을 바란다. 소비자나 대중에게 이 결정의 순간을 재촉하는 것은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맞소, 유언장 잠깐 멈추고 유언장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여기 유언장이 있습니다. 시저의 봉인이 있는 유언장 말입니다. 그가 모든 로마 시민에게 남긴 유언장입니다. 전 로마 시민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75 드라크마씩 상속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왕 시저, 우리가 그의 복수를 하겠소. 오, 우리의 왕 시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 남긴 것이 있습니다. 테베레강 주변에 그가 키우던 화분 나무 등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남기고 갔습니다. 후손들에게 위안의 장소로 바친 것입니다. 시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우리가 그의 시신을 성스러운 곳에서 화장하겠소. 우리 모두 반역자의 집에 횃불을 들고 갑시다. 갑시다. 불을 가져오시오. 몽땅 부숴버립시다. 강조점은 내가 아닌 당신. 이것이 바로 브루투스의 최후였다. 브루투스는 차분하게 로마 군중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판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을 안토니는 해낸 것이다. 안토니는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잘 파악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긍지가 있었고 현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면에서 브루투스와 닮은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나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만약에 안토니가 아주 오만한 자세로 단상에 올라가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자. 로마 시민들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브루투스는 더러운 살인자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연설을 계속했다면 군중들은 그를 끌어내리려 난동을 부렸을 것이다. 영리한 세일즈맨이었고 실질적인 심리학자였던 안토니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이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체 로마 군중들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했던 것이다. 솔선수범과 리더십에 대한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리고 마크 안토니가 했던 연설과 비교해보라. 내가 아닌 당신이란 문구가 많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읽는 2장과 열정에 대해 기술한 7장은 꽤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셰익스피어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 동시에 또한 유능한 심리학자였다. 그는 모든 작품을 인간 내면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렸다. 그의 작품에서 인용된 안토니의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여러분이란 말을 자주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로마 군중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스스로 행동한 것이라고 믿게 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해보자. 안토니가 군중을 상대로 썼던 이 방법은 어찌 보면 약간 교활한 방법이라고도 하겠다. 이 방법은 보통 사기꾼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안토니가 정말로 위대한 셀프 컨트롤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연설 초반에 보여준 브루투스에 대한 태도는 거짓이었다. 이 태도가 로마 군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기 때문에 연설의 첫머리를 아첨으로 시작한 것이다. 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소중한 재산이 있다. 이 재산은 낭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가 하락이나 투자의 실패로도 잃을 수 없는 재산이다. 자기 개발을 통한 성격 형성. 이 책의 7장에 소개된 2개의 편지는 당신 혹은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와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7장으로 돌아가 편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마크 안토니의 방법이 그 2가지 방법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웠는지 분석해보라. 그 2가지의 방법은 서로 반대되는 듯하다. 당신이 상업용 서신을 쓰든 설교문을 쓰든 혹은 책이나 광고지를 만들든 마크 안토니가 사용한 방법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자, 이제 유쾌한 성품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자. 먼저 개개인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누구든 긍정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는 유쾌한 성품을 지닐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 중 텔레파시가 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의 직감을 일컫는데 처음 접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직감을 얻어내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예쁜 옷으로 최신 유행을 따라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 탐욕과 질투, 증오와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 해도 같은 부류의 사람 말고는 절대로 남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아마도 당신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물론 인위적인 미소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노련한 악수 기술을 연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진실성이 없는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만 느끼게 할 뿐이다. 그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해 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과정은 의지 있는 자기 개발이다. 이 책의 제2장과 8장을 보면 특정한 성격 패턴을 선택한 후 그에 따라 성격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 내용들이 다음에 소개된 것들과 중복이 되므로 여기에 다시 한번 적어본다. 첫째는 당신이 닮고 싶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한 명 골라라. 그리고 그 사람과 닮아가도록 노력하라. 먼저 2장에서 설명했듯이 꾸준한 자기 암시로 계속 전진하라. 마음속으로 가상의 회의용 탁자를 하나 만들고 매일 밤 자신의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리에 앉힌 후에 각각의 성격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보라. 그리고 당신이 세운 목표를 확실한 단어로 소리내어 자신에게 말하라. 이 과정 동안에는 눈을 감고 2장에서 소개된 방식대로 상상 속의 탁자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 8장에서 언급했던 자제력을 참고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 노력하라. 당신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하루에 적어도 12번 이상 시간 날 때마다 상상 속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 눈을 감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자신의 성격이 점차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도록 한다. 셋째, 당신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루에 적어도 1명 이상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려 노력하라. 이때의 칭찬이란 간사한 아첨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듣는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칭찬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그들의 장점을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살필 줄 아는 인격 형성의 다음 단계로 들어서자.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 툭 털어놓고 의욕적으로 칭찬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칭찬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성격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성품은 크게 바뀔 것이다. 유유상종의 원리대로 당신이 칭찬하는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는 당신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진 신념과 똑같은 비율만큼 당신은 이 방법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나는 단순히 이런 방법이 좋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해서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당신의 성품을 갈고 닦는다면 당신을 아는 사람들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은 순전히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 소중한 특권을 다 놓치게 될 수도 있다. 호감이 가는 성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자신이 하는 말의 이면에 있는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나중에 자신의 외형적, 신체적 활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 둘째는 힘있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대중 앞에서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매력적인 성격을 만드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꽉 찬 목소리로 당신의 느낌과 감정을 실어라. 당신의 목소리 톤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기분 좋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될 때까지 톤을 낮춰라. 거칠고 톤이 높은 목소리로는 자신의 성품을 좋게 나타낼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 리듬있고 유쾌한 목소리가 될 때까지 연습하라.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목소리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
때문에 당신의 목소리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힘있게 들리도록 연습해야 한다. 내 기억을 돌이켜봐도 눈에 띌 정도로 매혹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중에 힘있고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늘날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위인들을 살펴보라. 그들은 어디에서나 힘있는 어조로 말을 한다. 과거의 정치인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의 어조는 모두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다. 경제나 산업, 금융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 분야의 리더들은 대중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념에 가득 찬 힘있는 연설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반면 세일즈맨들은 보통 대중 연설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연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개발한다면 그들이 갖는 보통의 대화에서도 설득력 있는 세일즈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능력이 세일즈맨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열정이란 영혼의 태엽과도 같다. 그 태엽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감아 올려라. 그러면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힘을 항상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7가지 요소. 자, 이제 지금껏 공부한 유쾌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보자. 첫째,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칭찬하는 습관을 기른다. 둘째, 일상 속에서의 대화든 대중 앞에서의 연설이든 힘있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기른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다. 셋째, 복장은 자신의 몸과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어울리게 한다. 넷째, 이 장에서 배운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른다. 다섯째는 노련한 악수 기술을 배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온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여섯째, 남의 매력을 찾으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한다. 일곱째, 자신의 유일한 한계는 모두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 7가지 요소들이 유쾌한 성품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그러한 성격을 저절로 형성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여기에 소개된 요소들을 몸소 실천하고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만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앞에 7가지 요소들 중 둘째와 넷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긍정적인 성격의 근본이 되는 생각, 느낌, 행동들을 개발하고 자신의 생각을 힘있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자신의 성격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요소들을 기반으로 이 장에 소개된 다른 자질들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겐 그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다. 이 힘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 힘만큼이나 큰 파워를 가진다. 이 힘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비록 많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뭔가 꺼림직한 일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탐닉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인격을 조금씩 갉아먹는 셈이 된다. 다음은 에머슨의 말이다. 우리들의 눈에는 모든 고백이 들어있다. 얼굴의 미소와 인사말, 남과 악수하는 자세에서도 이 모든 고백을 찾아볼 수 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게 되고 자신의 좋은 인상을 망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빛은 흐려지고 뺨의 색깔은 천해지며 코는 점점 오그라들고
그의 분위기는 한 마리의 금수같이 변한다. 마치 앞니마에 오 바보 바보 라고 써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자, 이제 유쾌하고 훌륭한 성품을 만들기 위한 그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주의를 돌려보자. 지금까지 장황하게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요점은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결코 금전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인격을 수양함으로써 유쾌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 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당신은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만큼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은 없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타인과의 쓸데없는 논쟁에서 벗어나라. 이젠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당신 눈에 보이는 인생의 행복을 즐겨라. 삶은 얼마나 푸른가. 거기에 친구라는 햇살까지 더해진다면 말이다. 남을 부수기 위한 망치를 과감히 버리고 의심으로 가득 찬 노크를 이제는 멈춰라. 인생의 행복은 주변의 모든 것을 부수는 파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예술가는 집을 짓고 고물장수는 집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만일 당신이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당신의 불만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우호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할 것이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유쾌한 성품을 가질 수 없다.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세일즈맨십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나는 마을에서 5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 기름을 넣으러 간다. 물론 집 근처에도 주유소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주유소에 가는 이유는 결코 그 집 기름값이 저렴해서가 아니다. 주유소 사장의 인간성에 호감이 가기 때문이다. 나는 뉴욕 브로드웨이 5번가 레갈 슈즈 스토어에서 신발을 사신는다. 같은 가격에 좋은 구두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 신발 가게 사장인 콥씨의 인간성에 매료되어서 꼭 그 가게까지 찾아가 구두를 산다. 그는 내 구두를 만들고 신겨주면서 진심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한다. 나는 44번가와 5번가 사이에 있는 해리맨 국립은행의 적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 집 근처에 은행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은행에는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친절한 은행원과 로비의 청원 경찰, 점장 해리맨 씨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이 간다. 내 적금 계좌의 돈은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그들은 내 계좌를 마치 어마어마한 돈을 다루듯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록펠러 주니어를 존경한다. 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인간성을 사랑한다. 그 역시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펜실베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 랭커스터 출신 가빈이라는 남자는 가장 성공한 상인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몇백 마일을 가야 하는 곳이지만 나는 꼭 그와 사업을 같이 한다. 이유는 단지 그가 부자 상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에는 남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룬 금전적인 성공 뒤에는 그의 훌륭한 성품이 있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 조끼 주머니 안에는 파커 만년필이 꽂혀 있다. 내 아내와 아이들도 같은 상표의 펜을 사용한다. 다른 상표의 만년필이 품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파커 만년필 회사 사장인 조지 파커의 인간성에 호감을 느껴서 이 상표의 펜만 쓰고 있다. 내 아내는 레이디스 홈 저널을 구독한다. 다른 좋은 잡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몇 년 전 이 잡지의 편집장인 에드워드 보크란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 후론 줄곧 이 잡지만을 구독해보고 있다. 친구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짐이 될 만한 뭔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결국 친구와의 관계를 깨뜨리게 마련이다.
인간 나폴레옹에 대한 감회. 무지개의 끝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들이여, 가는 길 잠시 멈추고 시간을 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오. 호감을 주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더라도 무자비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잠시나마 성공을 할 수도 있고, 힘과 빈틈없는 전략으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조만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득 찬 지갑을 봐도 공허함을 느끼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나는 무력으로부터 얻어진 권력, 지위, 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폴레옹이 무덤가에 서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던 어느 이름 없는 한 남자의 감회를 생각한다. 나는 조금 전 나폴레옹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무덤은 화려한 장식과 금박으로 장식되어 마치 신전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서 가만히 대리석으로 만든 관을 바라보았다. 살아생전에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의 한 인간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들어있으리라. 나는 난간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한 군인의 생애를 되새겨 보았다. 나는 그를 툴롱에서 만난 적이 있다. 센 강변을 거닐며 자살을 생각하는 그를 본 적이 있다. 나는 파리 시내에서 폭도를 진압하고 있는 그를 본 적이 있다. 그가 지휘하는 부대가 이탈리아로 진군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손에 프랑스 국기를 든 채 로디강을 건너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나는 그가 이집트 피라미드 그늘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를 마렌고 울름 아우스터리츠에서도 본 적이 있고, 내가 러시아에서 본 그의 군대는 눈과 폭풍으로 초토화되어 있었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한 후 파리까지 후퇴했다가 짐승처럼 꽁꽁 묶여 엘바 섬으로 귀양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엘바 섬을 탈출한 후 다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월얼투 전쟁터에서 그를 보았는데 한때 유럽을 손에 거머쥐었던 사람의 운명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슬프고 어두운 바다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때문에 생겨났을 수많은 과부와 고아를 생각했으며 그의 영광에 희생된 병사들의 땀을 생각했다. 또한 그에게 버림받은 후에도 영원히 그만을 사랑했던 한 여인을 생각했다. 나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차라리 포도덩굴 휘감긴 낡은 오두막집에서 눈부신 가을 햇살을 받으며 포도가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이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농부가 되어 해질 무렵 내 곁에서 뜨개질을 하는 아내와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과 조용히 살았을 것이다. 희망 없는 먼지에 파묻혀 조용히 살지언정 시기와 살인을 일삼는 탐욕스러운 황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이제 나는 이 장의 클라이맥스로서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 에세이의 핵심을 소개한다. 그것은 무력에 의존해서 살았으며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수치스럽게 죽어간 한 남자에 대한 불멸의 이 에세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성격을 갖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가 추종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동료들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을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